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첫 소집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을 차츰차츰 입혀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당장 큰 변화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만 차츰차츰 단계별로 내가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을 입히고 싶다. 특히나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만큼 벤투 감독이 가져갔던 축구의 지속성도 가져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벤투 감독이 추구했던 우리가 어떤 팀을 만나든 뒤로 물러서기보다 조금 더 앞선에서 압박을 하고 볼을 조금 더 소유해보는 능동적인 축구 스타일을 이어나가겠다 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벤투 감독 시절에 이어서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나폴리에서만 봐도 김민재의 역할이 전방 압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나폴리가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폴리의 선수들이 전방에 많이 배치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앞선에서 상대팀을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상대팀이 앞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뿌려주면서 압박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김민재가 수비 라인에 있다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에게 연결되는 패스를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민재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분명히 상대팀 진영인데 최후방 수비수인 김민재부터 최전방 공격수인 오시멘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폴리의 공수 간격이 상대팀 진영에서 촘촘하다는 이야기는 이 좁은 간격 안에서 나폴리 선수들이 많이 배치될 수가 있고, 많이 배치되는 만큼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올라와서 볼을 끊어내니까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민재가 상대방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폴리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 진영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볼을 빼앗자마자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나폴리의 경기를 보면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상대팀이 전방 압박에 막혀서 볼을 걷어내는 순간 김민재가 올라와서 과감하게 넘어오는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끊어내니까 나폴리의 압박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벤투 감독처럼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간다면 김민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앞선에서 압박을 할 때 김민재가 높이 올라와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서 많은 선수를 배치하고 압박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김민재가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줬을 때 김민재가 이 스피드를 따라가면서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도 이 넓은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라인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김민재의 존재가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앞쪽에 있는 이재성, 이강인 혹은 조규성이나 오현규처럼 전방 압박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그리고 이재성은 마인츠에서 두 선수 모두 팀의 압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리가와 분데스리가에서 전방 압박을 가장 잘하는 공격 자원들을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의 전방 압박의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강인과 이재성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 단순하게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는 것도 괜찮지만 압박을 했을 때 상대팀의 백패스를 유도하고, 백패스가 상대방의 골키퍼에게 연결이 되면 여기서 더 한 번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지 못하더라도 상대방 골키퍼의 롱패스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압박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롱패스가 앞쪽으로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김민재가 상대방의 공격수와 넘어오는 롱패스를 경합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이번 시즌 세리에에서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합 상황에서 패배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김민재가 여기서 볼을 끊어내면 우리의 전방 압박이 전방에서 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롱패스를 유도하고 김민재가 볼을 빼앗는 것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폴리가 압박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이러한 방식으로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방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나폴리의 공격수들이 상대방의 수비수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백패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오시맨이 백패스를 따라가요. 그래서 상대방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오시맨이 달려드니까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롱패스로 볼을 걷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볼을 빼앗기보다 상대방의 롱패스를 유도하는 것에 가까운데, 여기서 롱패스가 나가면 후방에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이 롱패스를 김민재가 끊어내면서 나폴리가 압박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김민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올릴 수도 있고, 그 앞선에는 이강인과 이재성 혹은 뭐 오현규나 조규성처럼 압박에 능한 공격수들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압박을 걸어주면서 상대의 롱패스를 유도하고 김민재가 끊어낸다.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압박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 능력을 클린스만 감독이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더 벤투 감독보단 직선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클린스만 감독이 맡았던 팀들의 공격 루트를 생각해보면 최후방 라인에서 상대가 압박을 들어올 때 오히려 빠르게 앞쪽으로 볼을 전개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가 정확한 롱패스를 받아서 상대의 수비라인 앞쪽으로 떨어뜨려주고, 이때 주변에 있는 공격수들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세컨볼을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사실은 벤투 감독이 월드컵에서 특히나 우루과이전에 보여줬던 전략이기도 하죠. 상대의 전방 압박이 워낙에 강할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전방으로 볼을 방출해놓고, 특히나 김민재라는 롱패스의 정확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볼을 떨어뜨려주면 주변에 있는 특히나 뭐 이강인이나 이재성처럼 세컨볼에 강하고 볼 경합에 강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온다. 이러한 전략이 충분히 우리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게 호주와의 평가전인데 호주가 전방에서 압박을 걸어오니까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앞쪽으로 달려가는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수비라인이 올라와 있는 뒷공간으로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니까 이 한 번의 패스로 우리가 상대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죠. 클린스만 감독의 조금 더 직선적인 그러한 축구 스타일을 생각해본다면 김민재의 존재는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김민재의 롱패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김민재라는 정말 월드 클래스의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전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A매치 2연전에 김민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